당장 이 습관 멈추세요. 콩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1세이신데요. 5년 전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손주들 뒷바라지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할머니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한 가지 습관을 계속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63%가 콩팥 기능 저하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87%가 본인이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정숙 할머니도 5년 전엔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투석까지는 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왜 요즘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콩팥이 유독 빨리 망가지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콩팥이 보내는 7가지 경고신호. 이걸 모르시면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모릅니다. 셋째,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습관 중에 콩팥을 죽이는 습관 5가지. 넷째,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음식과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7단계 실천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석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투석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건지는 모르십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석은 간단히 말하면 기계가 콩팥 대신 피를 걸러주는 겁니다. 우리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피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3일에서 5일 안에 의식을 잃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커다란 투석 기계에 연결해서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석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또는 화목토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4시간씩요.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2시간, 한 달이면 48시간, 1년이면 576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24일입니다. 1년 중 24일을 병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평생 계속됩니다. 그런데 시간만 문제가 아닙니다. 투석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팔뚝에 있는 굵은 혈관, 동정맥류라고 하는데 거기에 굵은 바늘을 이게 꽂습니다. 한쪽으로 피를 빼내서 기계로 보내고 기계가 걸러낸 피를 다른 쪽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바늘이 꽂혀 있으니까요.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다리에 쥐가 나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개운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몸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석하는 날은 사실상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시금치, 감자,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다 조심해야 합니다. 국물도 함부로 못 드십니다. 물도 하루에 정해진 양만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몸에 쌓이면 심장에 무리가 오거든요. 대한신장학회 2022년 통계를 보면 투석 환자분들 중 78%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2.8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여행은요? 제주도 여행, 손주들과 해외여행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가더라도 여행지 근처에 투석 가능한 병원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외국은 더 어렵습니다. 투석 비용도 비싸고 병원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가족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자식들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고 특별한 식단을 따로 챙겨야 하고 환자의 기분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투석을 받는다고 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콩팥이 하던 다른 일들은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오고 피부가 가렵고 잠도 잘 못 자고 이 모든 게 계속됩니다. 대한투석협회 자료에 따르면 투석을 시작한 후 5년 생존율이 62%라고 합니다. 10년 생존율은 38%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투석 시작하고 10년 후에 10명 중 4명만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석의 현실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투석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콩팥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자, 그럼 콩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수돗물이 정수기로 들어가면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내보냅니다. 콩팥이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약 먹고 숨 쉬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하면 피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그대로 몸속에 돌아다니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이 피를 끊임없이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빼내고 깨끗해진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루에 콩팥이 걸러내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큰 생수통으로 따지면 9개에서 10개 정도예요. 이게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잠잘 때도 일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이 피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수기는 물만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콩팥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을 합니다. 첫째,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량을 줄여서 몸속 수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물을 좀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다 콩팥 덕분입니다. 둘째, 혈압을 조절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콩팥은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레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레닌이 혈압을 올려줍니다. 반대로 혈압이 너무 높으면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빼서 혈압을 낮춥니다. 콩팥이 고장나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려면 활성형 비타민 D가 필요한데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넷째, 피를 만드는 데도 관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콩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 만들어라 하고 골수의 명령을 내리는 신호물질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이 신호가 약해져서 피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오는 겁니다. 다섯째,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전해질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에요. 이게 정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뜁니다. 콩팥이 이걸 조절하는데 망가지면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칼륨이 올라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심하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산성도를 조절합니다. 우리 피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콩팥이 피의 pH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콩팥이 나쁘면 피가 산성으로 기울면서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작은 장기 두 개가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무게도 한쪽에 15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기가 고장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나쁘면 그냥 소변 잘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륨이 문제인데요. 정상 혈액 속 칼륨 농도는 3.5에서 5 사이여야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이게 5.5, 6, 심하면 7까지 올라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칼륨이 6, 0 이상인 환자의 경우 24시간 이내 부정맥 발생률이 42%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심장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콩팥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에서 콩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 중 37%가 심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콩팥이 나쁜데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아까 콩팥이 혈압을 조절한다고 했죠? 콩팥이 나빠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핏줄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혈관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더 망가집니다. 콩팥이 더 나빠지면 혈압이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습니다. 한번 악순환에 빠지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에서 투석 환자 5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악순환에 빠진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콩팥 기능이 1년에 18%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악순환을 끄는 환자들은 7%였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로 빈혈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콩팥이 피 만들어라 신호를 보낸다고 했죠? 이 신호가 약해지면 피가 부족해집니다. 피가 부족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분들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숨이 가쁘고 얼굴이 창백한 겁니다. 나이 드니까 기운이 없지 뭐,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에서 시작된 빈혈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를 때 유독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뼈가 약해집니다. 콩팥이 활성형 비타민 D를 못 만들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뼈에서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뼈가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가볍게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석 환자분들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3.2배 높거든요. 고관절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 2022년 발표를 보면 투석 환자의 골절 발생률이 일반인의 3.4배라고 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생존율이 일반인은 82%인데 투석 환자는 53%밖에 안 됩니다. 절반만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 피부가 가렵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면 독소가 피 속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가려움 때문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습니다. 독소가 피 속에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요독이라고 해서 피 속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독소가 위장을 자극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쉽게 말해 소변 냄새 비슷한 게 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입냄새 난다고 하시면 치과 문제가 아니라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잠을 못 잡니다. 콩팥병 환자의 73%가 불면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리에 쥐도 잘 나고 밤에 소변도 자주 마렵고 이래저래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처럼 콩팥 하나가 망가지면 심장, 혈압, 피, 뼈, 피부, 소화기, 수면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것은 콩팥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온몸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즘 우리나라에서 콩팥병 환자가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예전에는 주변에 투석받는 분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동네 병원에서도 투석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콩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가는 혈관들이 높은 혈당 때문에 하나둘 막히고 터지면서 콩팥의 필터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를 보면 현재 당뇨병 환자가 약 603만 명이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54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에 거의 다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콩팥병 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를 보면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내에 콩팥병이 생길 확률이 28%라고 합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는 47%로 올라갑니다. 20년 넘으면 63%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콩팥이 망가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계속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콩팥에 피가 잘 안 들어가면 콩팥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못 받아서 하나씩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도 123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은 자기가 고혈압인 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통계를 보면 고혈압 환자 중 본인이 고혈압인 걸 아는 비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3%는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처음 혈압이 높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콩팥도 나이를 먹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약 0.8%에서 1,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 대비 약 18%에서 27% 정도 기능이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까지 겹치면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에서 3.8배로 빨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4%입니다. 5명 중 1명 가까이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2030년이 되면 25%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콩팥병 환자가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소염 진통제의 남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무릎 아프면 진통제, 허리 아프면 진통제, 두통 있으면 진통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가 콩팥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콩팥 혈관이 서서히 수축되면서 콩팥 조직이 망가집니다. 서울하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이 2020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3개월 이상 매일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의 2.4배였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복용하면 7배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관절이 안 좋아서 5년째 진통제를 달고 사시던 72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얼굴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28%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기간 진통제 복용이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평균 3274mg입니다. WHO 권장량이 2000mg인데 1.6배가 넘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그걸 빼내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수십 년을 이렇게 먹으면 콩팥이 지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이런 국물 속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한 그릇의 김치찌개에 나트륨이 약 250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여기에 김치 몇 조각, 젓갈 조금 곁들이면 3500mg를 훌쩍 넘깁니다. 이 5가지, 당뇨, 고혈압, 고령화, 진통제 남용, 짠 음식,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콩팥병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콩팥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9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오래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거품이 맥주처럼 수북하게 올라와 있고 3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콩팥 필터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새어나오는데 이 단백질이 물에 닿으면 거품을 만듭니다. 세면대에 비누 풀면 거품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 소변색이 변합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빛이 섞여 있거나 탁하게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콜라색처럼 짙은 갈색 소변이 나온다면 콩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소변 횟수나 양이 달라집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입원 이상 깨시는 분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콩팥이 소변 농축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확 줄어든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얼굴이나 손발이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있고, 오후가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있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정강이 부분을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한참 남아있으면 부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이고 뭘 하려는 의욕이 없고 앉아있다가 일어서기도 힘들다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콩팥이 나빠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빈혈이 오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신호, 피부가 가렵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이 없는데 온몸이 가렵다면 이것도 콩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면 독소가 피 속에 쌓이고 이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리며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요독이라고 해서 피 속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독소가 위장을 자극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쉽게 말해 소변 냄새 비슷한 게 나기도 합니다. 주변 분이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시면 치과 문제가 아니라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도 오지만 동시에 몸에 수분이 차면서 폐에도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워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야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신호, 근육에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다면 콩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못 맞추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9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크레아티닌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빨리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콩팥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7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시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국물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물 속에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김치 몇 조각 곁들이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그걸 빼내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수십 년을 이렇게 먹으면 콩팥이 지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서너 숟가락만 드십시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라면, 냉동식품, 과자, 이런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말고도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식품에 첨가되는 무기인산염으로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과는 다릅니다. 이 무기인산염은 거의 100% 몸에 흡수되는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고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걸 혈관석회화라고 하는데 심장혈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식품 포장지 뒤쪽에 있는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산나트륨, 인산칼슘, 피로인산 같은 이름이 보이면 무기인산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콩팥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 관련 정보를 보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 콩팥의 일입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일을 더 시키는 꼴이 됩니다. 프로틴 보충제를 매일 2잔에서 3잔씩 드시거나 닭가슴살을 끼니마다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원인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니까 진통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진통제 한 알, 어깨가 결리면 또 한 알, 이런 식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시면 진통제 대신 물리치료나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대안도 있습니다.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나쁜 습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로 일을 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이 나고 얼굴이 붓는 건 다 콩팥이 과부하 상태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두 잔 드시는 건 콩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3번에서 4번 이상,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는 분이라면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 음주까지 하시면 콩팥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술은 줄이실수록 좋고 가능하시다면 끊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여섯 번째, 나쁜 습관,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것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하니까 물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맹물을 기본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쁜 습관, 소변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참고 계속 일하시거나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참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콩팥에 정말 안 좋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이 거꾸로 콩팥까지 전달됩니다. 게다가 소변 속 세균이 콩팥으로 역류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십시오. 자, 이제 콩팥을 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콩팥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국물,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콩팥이 나쁘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위험해진다고 했죠? 바나나, 오렌지, 키위, 토마토, 시금치, 감자, 고구마, 이런 음식들은 칼륨이 많습니다. 단, 이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얘기입니다. 콩팥이 정상인 분은 이런 과일, 채소를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콩팥 상태를 아는 겁니다. 둘째, 인이 많은 음식입니다. 앞에서 가공식품 말씀드렸는데 자연식품 중에도 인이 많은 게 있습니다. 견과류, 콩류, 유제품, 이것들도 인이 많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도 많아서 혈당을 올리고 결국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탄산음료는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절인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우리 전통 음식이긴 한데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 나트륨이 약 800mg 들어있습니다. 젓갈은 더 심합니다. 한 숟가락에 1000mg이 넘습니다. 다섯째, 외식입니다.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나트륨이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간을 세게 하거든요. 외식을 하시더라도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콩팥을 살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이미 많이 나빠진 분, 그러니까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사 선생님에게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어떤 과일이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의사들도 콩팥 건강에 추천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려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칼륨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콩팥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칼륨인데 블루베리는 칼륨이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 함량도 낮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줌 약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씻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블루베리 주스는 피해 주십시오.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고 섬유질은 사라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이죠.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과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세일을 장이 나눠서 해주는 셈이에요. 또한 사과에도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병은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염증이 줄어들면 콩팥이 더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도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인 함량도 적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하루에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 상당수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단, 사과 주스나 사과잼은 당분이 높고 영양소가 파괴되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콩팥에 좋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콩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강점은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칼륨이 높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이 먹기 부담스럽지만 파인애플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은 한 번에 한 컵 분량, 대략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잘라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너무 많으니 피해 주십시오. 말린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칼륨이 농축되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도 칼륨과 인이 낮습니다. 콩팥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채소예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데치면 칼륨이 더 줄어들어서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많으면서도 칼륨이 적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뇨 작용도 있어서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단, 오이 피클은 소금에 절인 거라서 나트륨이 많으니 피하십시오. 여섯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달걀은 단백질 대비인 함량이 낮아서 콩팥 환자에게 좋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은 달걀이 가장 좋고 프라이나 스크램블도 괜찮습니다. 단,
소금은 적게 넣으십시오. 7번째 음식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대구, 도미, 광어 같은 생선이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오메가, 삼지방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조림은 간이 세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이 7가지 음식을 정리하면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 양배추, 오이, 달걀, 흰살, 생선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칼륨이 낮고 인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나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음식이 콩팥에 안전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섭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지 마십시오. 주스는 당분 폭탄입니다. 생과일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둘째, 말린 과일을 피하십시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같은 거는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과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셋째, 하루에 먹는 과일 총량을 손바닥 2개 분량, 약 200지에서 300지 이내로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분 과잉이 되고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채소는 데쳐서 드십시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30%에서 50% 줄어듭니다. 물에 담갔다가 데치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거나 메모장에 적어 두셨다가 매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실천 하나, 소금을 줄이십시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맞추시는 게 이상적이지만 숫자를 일일이 재기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국물을 반만 드시고 찌개보다 구이나 찜 위주로 드시고 식탁에서 소금과 간장을 추가로 뿌리지 마십시오. 외식을 하실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천 둘,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콩팥이 정상인 분이라면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수월해집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하니까 물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맹물을 기본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실천 셋,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가 다 콩팥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산책, 혹은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 하루에 한 번만 나가서 걸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가까운 공원 한 바퀴, 어디든 좋습니다. 발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콩팥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 넷,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콩팥 기능은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보면 알 수 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 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숫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정상 범위이고 60 이하로 내려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니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0. 이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실천 5. 영양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십시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 영양제가 좋다, 저 영양제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영양제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콩팥 기능 확인 없이 고용량으로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시면 먼저 콩팥 기능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어떤 영양제를 얼마나 드실지 상의하십시오.
실천 6, 진통제를 줄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먼저 병원에 가셔서 통증의 원인을 찾으시고 진통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상의하십시오. 부득이하게 진통제를 드셔야 한다면 최소 용량으로 최소 기간만 드시고 장기 복용 시에는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실천 7,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넣으십시오.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 양배추, 오이, 달걀, 흰살, 생선,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블루베리, 수요일은 사과, 금요일은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한 종류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주스나 말린 과일이 아니라 신선한 생과일로 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답변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콩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네, 운동은 하셔야 합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정도가 좋습니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하십시오. 질문 둘, 콩팥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 중에 콩팥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성분을 잘 모르고 드셨다가 콩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이나 생약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생약 성분은 콩팥 독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질문 셋, 콩팥이 나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이 망가진 후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질문 넷,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있으면 저도 위험한가요? 유전적 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위험이 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질문 5,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합니다. 단, 신장이식을 받으시면 투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도 쉽지 않고 이식 후에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석까지 가기 전에 콩팥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이고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콩팥이 보내는 9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소변 거품, 소변색 변화, 소변 횟수 변화, 부기, 피로, 가려움, 입맛 없음, 숨참, 근육 경련. 이 중 3가지 이상 있으면 병원 가십시오. 둘째, 7가지 나쁜 습관을 끊으십시오. 국물 많이 먹기,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진통제 남용, 과도한 음주, 물 안 마시기, 소변 참기. 셋째, 7가지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 양배추, 오이, 달걀, 흰살 생선. 넷째,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소금 줄이기, 물 마시기, 매일 걷기, 검진 받기, 영양제 조심하기, 진통제 줄이기, 좋은 음식 먹기.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실천사항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국물을 반만 남기는 것부터, 산책을 30분 하는 것부터, 블루베리 한 줌 사오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얼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투석실에 가는 대신 공원에서 손주 손잡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